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지금까지 무려 9번이나 국가부도를 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축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IMF에 손을 벌린 것만 무려 23번. 세계 1등 부자 나라가 도대체 어쩌다 거지 나라라는 말까지 듣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몰락의 공식이 왜 멀리 남미의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단서를 하나씩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미국도 영국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남미의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지금은 디폴트 뉴스로만 들리는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가 한때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살았다면 믿으시겠어요? 숫자로 보면요, 1895년과 1896년 아르헨티나의 1인당 소득은 세계 1위였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메디슨이 정리한 통계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으로 치면 두바이보다 더 화려한 나라였던 거예요. 거리엔 유럽풍 대저택이 들어섰고 사람들은 파리의 유행을 그대로 따라 입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13년이 되자 아르헨티나의 1인당 소득은 프랑스와 독일마저 앞질렀습니다. 당시 세계 10대 부국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거든요. 같은 시기 일본과 비교하면 약 5배나 잘 살았습니다. 5배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한쪽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때 다른 쪽은 500만 원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격차가 컸던 거죠. 그러니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아르헨티나는 꿈의 땅이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고향을 떠나던 이민자들은 이렇게 고민했다고 하죠. 뉴욕으로 갈까? 아니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갈까?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과 같은 저울에 올랐던 도시, 그게 바로 아르헨티나의 수도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 나라가 얼마나 빛났는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870년에 약 108만 명이던 인구가 1914년에는 약 78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44해 만에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텅 비어있던 나라에 부산만한 도시가 여러 개 새로 생겨난 셈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었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당겼을까요? 답은 이 나라의 땅에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팜파스라고 불리는 거대한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이죠. 한마디로 하늘이 내려준 곡식 공장이자 고기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기가 넘쳐도 한 가지 벽이 있었습니다. 유럽까지 배로 실어 나르는 동안 고기가 다 상해버린 거예요. 바다 건너 시장에 팔 길이 없었던 겁니다. 이 벽을 무너뜨린 게 바로 냉동 기술입니다. 1877년 무렵 처음으로 고기를 얼려 유럽까지 실어 나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팜파스의 쇠고기가 드디어 유럽 식탁에 오르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영국의 돈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철도가 깔리고 항구가 지어졌습니다. 끝없는 땅, 새로운 기술, 그리고 넘쳐나는 외국 자본,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아르헨티나는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성공 이야기 같습니다. 세계 1등 부자 나라에 사람도 돈도 몰려드는 땅,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눈부신 풍요에는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바로 누가 이 땅을 가졌는가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균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의외로 답은 단순합니다. 바로 땅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땅을 가진 사람이 너무 적었다는 점이죠. 아르헨티나의 부는 전부 땅에서 나왔습니다. 팜피스파스라는 끝없는 평원이 곡식과 고기를 쏟아냈죠. 그런데 이 황금 같은 땅의 주인이 너무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땅은 에스탄시아라고 불리는 소수의 대지주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에스탄시아는 쉽게 말해 한 가문이 통째로 가진 거대한 농장을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땅이 알아서 돈을 벌어다 줍니다. 유럽이 쇠고기와 밀을 사가니까요. 이런 땅 주인이 굳이 공장을 지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지대추구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서 버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서 자릿세만 받아 챙기는 태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 기술 혁신도 새로운 산업도 자라날 동기가 없었습니다. 땅을 가진 소수는 더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그 부의 흐름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풍경이었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항구에는 유럽으로 보낼 쇠고기가 산처럼 쌓여갑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기른 농장 일꾼은 정작 자기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부가 넘쳐났지만 그 부가 흘러바로 갈 통로가 너무 좁았던 거죠. 소수의 곳간만 가득 차고 보통 사람들의 살림은 그 옆을 조용히 비껴갔습니다. 나라는 분명 부자인데 국민 다수는 그 부를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는 묘한 풍요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나라엔 충격을 나눠 버틸 두꺼운 중산층이 얇았습니다. 여기에 외국 돈까지 밀려들었습니다. 1913년 아르헨티나로 들어온 영국 자본만 약 15억에서 20억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국 투자를 받는 나라 중 하나였죠. 철도도 항구도 다 외국 자본이 깔았습니다. 좋아 보이시죠? 그런데 이 말은 나라의 핏줄을 남이 쥐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아르헨티나 경제는 딱 한 다리로 서 있는 의자였습니다. 농산물을 수출해서 버는 돈, 그 한 다리 말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단일 구조 의존이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길이 하나뿐이라 그 길이 막히면 통째로 무너지는 위태로운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다리가 하나뿐인 의자는 평소엔 멀쩡해 보입니다. 누가 살짝 건드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그 건드림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얼어붙자 아르헨티나의 쇠고기와 밀을 사줄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수출이라는 그 한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의자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거리에는 가난이 번졌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단일 구조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풍요로워 보였던 나라가 사실은 외부 충격 하나에 휘청이는 약한 몸이었던 거죠. 땅은 여전히 소수의 손에 있고 산업은 자라지 못했고 먹고 사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좋은 조건이 많았는데도 그 조건을 받쳐줄 구조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흔들리는 나라에는 늘 한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원자를 자처하는 사람이죠. 1946년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 앞에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공황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거리에 빈곤이 번지자 사람들의 마음속엔 한 가지 갈망이 차올랐습니다. 누군가 이 고통을 당장 끝내줄 사람. 그 갈망에 답한 인물의 이름은 후안 페론이었습니다. 그는 1946년 대선에서 56%의 표를 얻으며 권력을 잡았습니다. 2명 중 1명 이상이 그에게 표를 던졌다는 뜻이죠. 위기에 지친 국민이 강력한 구원자에게 마음을 연 겁니다. 페론은 곧장 약속을 현실로 바꿉니다. 노동자 임금을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철도와 주요 산업을 두가가 사들였습니다. 외국 물건이 들어오는 문도 닫아 걸었죠. 광장의 환호는 뜨거웠습니다. 어제까지 가난했던 사람들이 오늘 더 두툼한 봉투를 손에 쥐었으니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정치를 경제학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일 날아올 청구서는 일단 미뤄두고 오늘 모두에게 선물을 안기는 방식입니다. 표를 가장 빨리 모으는 방법은 지금 당장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문제는 그 행복의 값을 누가 치르느냐였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장치가 바로 보호무역이었습니다. 외국 물건에 높은 세금을 매기거나 아예 수입을 막아 자기 나라 공장을 지켜주는 정책입니다. 여기엔 수입 대체 산업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붙었습니다. 외국 물건을 막을 테니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 손으로 다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죠. 듣기엔 든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문을 닫아건 가게는 어떻게 될까요? 경쟁자가 사라진 가게는 더 이상 솜씨씨를 갈고 닦을 이유가 없습니다. 값을 내릴 이유도 품질을 높일 이유도 없어집니다. 어차피 손님은 다른 데로 못 가니까요. 아르헨티나 공장들이 정확히 그렇게 됐습니다. 외국과 겨룰 필요가 없으니 기술도 생산성도 제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 사이 정부는 임금을 올리고 산업을 떠안느라 돈을 계속 써야 했습니다.
들어오는 세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니 나라 살림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1950년대 초 물가 상승률이 연 30%대로 올라섰습니다. 1년 만에 만원짜리 물건이 13,000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여기서 잠깐 같은 시기 정반대기를 걸은 나라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전쟁으로 폐허가 됐지만 문을 안으로 닫는 대신 바깥 시장을 향해 열었습니다. 자국 기업을 세계 경쟁에 그대로 밀어넣어 더 싸고 더 좋은 물건을 만들도록 채찍질했죠. 한쪽은 경쟁을 막아 산업을 보호했고 다른 한쪽은 경쟁에 던져 산업을 단련시켰습니다. 똑같이 폐허에서 출발한 두 나라의 운명은 바로 이 갈림길에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오죠. 페론의 약속은 분명 달콤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당장 끌어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그 달콤함의 대가는 경쟁력이라는 나라의 근육이었습니다. 한번 풀려버린 근육은 정권이 바뀌어도 좀처럼 다시 붙지 않았습니다. 좋아 보이는 선택이 어떻게 천천히 독이 되는지 아르헨티나는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눈에 보이는 청구서였습니다. 진짜 무서운 청구서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페론이 떠난 뒤에도 그가 남긴 청구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라 살림은 매년 적자였습니다. 들어오는 세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걷거나 쓰는 돈을 줄이거나. 그런데 둘 다 표를 잃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세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돈을 찍는 겁니다. 부족한 만큼 그냥 새 돈을 인쇄해서 메운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신요리지, 우리말로 화폐 발행 차익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정부가 빈 곳간을 세금 대신 인쇄기로 채우는 겁니다. 당장은 참 편한 묘수처럼 보입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도 화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만 2배로 들면 같은 물건 값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처음엔 1950년대 초 연 30%대였습니다. 그것도 살인적인 숫자였죠. 그런데 정부가 적자를 메우려 인쇄기를 멈추지 못하면서 물가는 해마다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1989년 마침내 둑이 터집니다. 그해 물가 상승률은 연 약 5000%. 1989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정점에서는 누적 2만%를 넘었습니다. 이건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고치 1989년에서 90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100을 매기던 빵값이 1년 만에 2만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지갑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꼬박 모은 저축이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이 돈으로 1년 전엔 한 달치 장을 가득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6배로 뛰면 똑같은 장바구니를 채우는데 이제 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100만 원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양은 6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결국 100만 원을 벌어서 손에 남는 건 고작 17만 원어치입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달이면 그 17만 원어치마저 또 녹기 시작합니다. 월급날 받은 봉투를 들고 시민들은 뛰었습니다. 1시간만 늦어도 빵값이 또 올랐으니까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은행에 넣어둔 어르신들은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매일 사라지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성실하게 저축한 죄밖에 없는데 말이죠.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다는 말, 이건 비유가 아니라 그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진짜 풍경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부는 세금을 올리는 대신 돈을 찍어 적자를 메웠습니다. 그 대가는 누가 치렀을까요? 바로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 저축한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결국 100만 원을 벌어서 손에 남는 건 17만 원. 그마저도 내일이면 더 줄어드는 나라. 굶주린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1989년 식량 폭동 속에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시 한번 묘수를 꺼내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묘수가 아르헨티나를 사상 최대의 국가 부도로 끌고 갑니다. 자, 정부도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돈을 찍어 메우던 그 악순환을 이제 뿌리부터 끊어야 했죠.
그래서 1991년 아르헨티나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컨버터빌리티, 우리말로 태환법이라는 제도였습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페소 한 개의 가치를 미국 돈 1달러에 딱 묶어버린 겁니다. 환율을 법으로 못 박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지 못하게 스스로 손발을 묶은 셈입니다. 효과는 거짓말처럼 나타났습니다. 2991년에 84%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이 2993년엔 7.4%로 떨어졌습니다. 84%면 100만 원짜리 살림이 1년 만에 184만 원이 되는 공포인데 그게 한 자릿수로 잡힌 거죠. 게다가 2991부터 7년 가까이 경제가 매년 6%씩 성장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악몽이 끝났다고 믿었죠. 그런데 이 안정에는 처음부터 시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페소를 달러에 묶어두려면 그만큼 달러를 곳간에 쌓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페소 가치가 억지로 높게 유지되니 아르헨티나 물건은 외국에서 너무 비싸졌습니다. 수출이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옆나라 브라질은 자기 돈 가치를 확 낮춰서 물건을 싸게 팔았습니다. 같은 고기, 같은 농산물인데 아르헨티나 것만 비싸니 누가 사겠습니까? 수출로 벌어들일 달러는 줄어드는데 묶어둔 환율을 지키느라 달러는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곳간이 비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고정환율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환율을 억지로 묶는 건 끓는 주전자 뚜껑을 손으로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조용하지만 안에선 계속 끓고 있어요.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뚜껑이 끝내 날아갔습니다. 달러가 바닥나자 정부는 극단의 조치를 꺼냅니다. 코랄리토, 우리말로 작은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은행에서 자기 예금을 빼지 못하게 일주일에 250달러까지만 찾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통장에 분명히 내 돈이 들어있는데 그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씁니다. 한겨울에 은행 셔터는 내려져 있고 통장을 손에 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장 약값이 급한 노인도, 월세 낼 돈이 묶인 가장도 그저 유리문 너머 자기 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대통령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선언합니다. 빌린 돈을 못 갚겠다고요. 그 금액이 무려 1320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한 나라가 낸 부도 중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조 원, 한 해 나라 살림을 통째로 날린 셈입니다. 나라가 무너지자 정치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단 12일 동안 대통령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2주도 안 되는 시간에 나라의 수장이 5명이나 갈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진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제목에 박힌 그 숫자, 9번 말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이 2001년의 부도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에 또 한 번, 2020년에 다시 한 번 손을 들었습니다. 독립 이후 지금까지 무려 9번이나 국가 부도를 냈죠. 그런데 이 9번은 서로 다른 9개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빚을 돈 찍어 받고 그 부작용을 환율 묶어 덮고 끝내 곳간이 비면 무너지는 똑같은 함정에 9번을 빠진 겁니다. 같은 각본, 같은 결말의 반복이었어요. 그리고 2023년 이 끝없는 악순환 앞에 전기톱을 든 한 남자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지금 이 악순환에 칼을 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온 이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악순환에 2023년 한 남자가 전기톱을 들고 등장합니다. 경제학자 출신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입니다. 그가 외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마취 없이 수술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부터 보면요, 놀랍습니다. 2024년 아르헨티나는 무려 14년 만에 나라 살림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어진 거예요. 기초 재정 수지가 국내 총생산 대비 플러스 1.8%, 14년이면 한 아이가 태어나 중학생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못 맞춘 균형을 1년 만에 맞춘 겁니다. 물가도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211%까지 치솟았던 연간 물가 상승률이 2024년엔 117%로 2025년 말엔 31%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빵 한 봉지가 1년에 3배씩 뛰던 나라가 이제 1년에 3분의 1쯤 오르는 수준으로 돌아온 거죠. 빈곤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혁 초기 충격으로 2024년 상반기엔 52%까지 치솟았지만 2025년 하반기엔 28%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예요.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 4월 48개월간 200억 달러를 빌려주는 23번째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6년간 묶여있던 외환 통제도 부분적으로 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절반만 본 겁니다. 2026년 5월 기준 물가는 다시 33% 근처에서 종처럼 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빈곤율이 통계적으로 낮게 잡히는 착시도 지적되죠. 회복의 빛과 여전히 아픈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마취 없이 수술받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멀리 남미의 남의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따라온 아르헨티나의 9번의 부도는요, 사실 9개의 서로 다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함정 3개를 9번이나 반복해서 밟은 결과였어요. 첫째, 문을 닫아 걸고 경쟁을 멈추자 산업의 경쟁력이 녹슬었습니다. 둘째, 모자란 나라 살림을 세금이 아니라 빚과 돈을 찍어서 메우자 화폐가 휴지가 됐습니다. 셋째, 환율과 물가를 억지로 묶어두자 끓는 주전자가 결국 터졌습니다. 이 세 가지는 특정 나라, 특정 정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이 세 함정이 한꺼번에 쌓이면 무너질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물가, 세금, 환율, 이건 뉴스 속 어려운 경제 용어가 아니라 결국 여러분 지갑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르헨티나의 실험이 성공으로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건 타고난 좋은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 위에서 내리는 선택과 그걸 떠받치는 부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해법도 결국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첫째, 경쟁을 막는 빗장이 아니라 경쟁력을 키우는 개방. 둘째, 미래의 청구서를 떠넘기지 않는 건강한 나라 살림. 셋째, 시장을 억지로 누르는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떠받치는 안정. 말은 쉽지만 100년 동안 한 나라가 끝내 못 풀었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함정 중에서 우리 현실에선 어떤 신호가 가장 걱정되시나요? 보호무역일까요? 늘어나는 나랏빚일까요? 아니면 환율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때 유럽의 부자였다가 국가 부도까지 갔던 또 다른 나라 그리스가 어쩌다 무너졌는지를 같은 렌즈로 추적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